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해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어느 동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평생 흙만 지며 살아온 68 김말순입니다. 지금 제 손을 보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져 반지는커녕 장갑도 잘 안 들어갑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물이 들어 거무튀튀하고요. 사람들은 이 손을 보고 고생 많이 하셨네 하며 혀를 차지만 전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땅 파고 씨 뿌리고 쨍쨍한 뙤약볕 아래서 고추며 깻잎이며 다 가꾸고 그렇게 돈 벌어 내 새끼 하나뿐인 우리 아들 민호를 키웠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민호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해져서 눈앞이 분간도 안 될 때까지 호미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파스 한 장 붙이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미련퉁이같이 끙끙 앓으면서도 내 아들 공부하라고 참고서 사는 돈은 아끼지 않고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민호는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항상 전교 1등이었죠.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흙투성이 장화 신고 찾아가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이고 민호 어머니, 민호 우리 학교 보물입니다 보물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고 그랬다니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등골 쑤신 것도 싹 잊혀졌죠. 그렇게 든든한 우리 아들이 저기 서울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도 했다니까요. 말순이 내가 해낸겨? 저 과부떼가들이 개천에서 용났네 그려.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갔죠. 부러움 섞인 그 칭찬에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어깨를 활짝 펼 수 있었습니다. 어디 나랏일하는 사람이 훈장 받은 것 마냥 아주 뿌듯하고 기쁘더만요. 그렇게 좋은 학교 잘 다닌 우리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들어가서도 어찌나 악착같이 일하던지 입사하고 몇 년은 명절 빼곤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전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야근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쩍 갈라져서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나 이번에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승진했어요 하면서 웃는 목소리를 들려주면 또 얼마나 대견하던지. 시골 출신의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죽도록 공부만 했는데 그래도 버젓이 좋은 직장에서 쑥쑥 승승장구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참 기특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는데 당최 여자 얘기가 없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호는 언제 국수 먹여주나 하고 성화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너 만나는 아가씨 없냐? 선이라도 볼래? 물어보면 얘는 막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어머니 지금 일이 얼마나 바쁜데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다 생겨요. 걱정 마세요. 하고 픽픽 웃기만 했죠. 지 생각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 일 욕심 많아서 잠깐 한참 뒤에나 가려나 보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있었죠. 아니 그러더니만 어느 날엔 불쑥 웬 처자를 하나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이름은 양지은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 애가 참하고 고와 맘에 쏙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화장도 연하고 옷차림도 수수한 게 단정하고 예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애가 밭일하던 제 손을 수줍게 잡더니 어머니 민우씨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됐다. 이 아가씨다. 틀림없이 내 며느리다 싶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이후로는 술술 진행이 됐죠. 사돈댁 형편이 썩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우리도 피차 비슷하니 따질 것 없이 애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아주 편치 않았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우리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전 거창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민호 씨랑 어머니랑 오순도순 살면 돼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 안 예쁘겠어요. 그렇게 둘이 오붓하게 식을 올리는데 패백할 때 며느리 절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도 딸 생겼다. 든든한 내 편 생겼다 싶어서요. 그 뒤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내려와 어머니 하고 따르는데 아유 언제부터는 무뚝뚝한 아들놈보다 우리 며느리가 훨씬 예뻤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 제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이제 내 고생 다 끝났구나. 내 할 일 다 했으니 난 이제 소일이나 하고 편하게 살다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딱 3년 전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불쑥 내려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 하고 꾀꼬리 같은 며느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와야 하는데 그날따라 차문 닫는 소리만 쿵 하고 무겁게 들리대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들 녀석이 혼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애 얼굴빛이 흑빛입디다. 늘상 둘이서 껌딱지 마냥 붙어다니던 인꼬 부부였는데 명절이고 주말이고 이 애들이 한 번도 따로 온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세상 다 산 사람 마냥 어두운 얼굴로 나타나니 제 가슴이 콩알만해졌죠.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치더라고요. 혹시 둘이 크게 싸웠나? 이혼한다고 온 건가? 아니면 지은이가 어디 크게 아픈가? 혹시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겼나? 헐레벌떡 뛰어나가 아들 팔뚝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야 민우야, 지은인 너 왜 혼자 와?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야? 근데요, 우리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날더러 좀 앉아보래요. 그러곤 냅다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남 밑에서 눈치 보면서 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사업하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아이고, 가슴이 막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이 최고지 무슨 사업이냐고 뜯어 말렸죠. 근데 이미 애가 뭐에 단단히 씌었는지 눈은 벌써 홀린 듯이 번들번들하대요. 그것도 그냥 사업이 아니고 요식업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해본 적도 없는 녀석이 무슨 재주로 식당을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돼서 예 민호야,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네 처는 아냐? 지은이가 너 멀쩡한 대기업 때려치우고 음식 장사하는 걸 좋다고 하디? 난 도통 믿기지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아이 그럼 당연하죠. 걘 내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지은이가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니까. 자기도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도와주겠대. 둘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자고 그랬다니까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죠. 그 순하고 착한 며느리가 지 남편 뜻을 못 꺾었구나.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리 원하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게 참 마음이 쓰리면서도 한편으론 둘이 합심했다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진 제가 주저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냉큼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몰라서 그래.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 있다니까요?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고 엄만 종잣돈만 좀 주면 돼. 내가 서울 마포 쪽에 자리도 받았어. 엄마, 딱 3억만 도와주세요. 내가 2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드릴게. 우리 엄마 평생 흙바닥에서 고생만 하셨는데 내가 다 보상할게.
우리 엄마 사모님 소리 듣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요. 아이고 3억이라니. 그게 뭐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사모님은 무슨.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저 네가 남들처럼 따박따박 월급 받고 아프지 말고 빚 안 지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랬죠. 아니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다 살얼음판 걷는 건데 혹여나 그 큰 돈으로 장사하다 잘못돼서 빚이라도 지면 어쩌나. 내 아들 기껏 끼고 신용불량자라도 되면 어쩌나. 엄만 돈방석 앉는 것보다 네가 다칠까봐 그게 더 무섭다. 온갖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끝까지 쇠고집을 안 꺾었어요. 1시간쯤 그러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자식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외면하겠어요? 결국 제가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적금을 다 깼습니다. 대출도 끌어모아 받았고 아는 친척들한테 하나하나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 빌리고 딱 3억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다 제 피와 살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은행 창구에 갔는데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직원이 김말순 고객님 아드님 계좌로 3억 원 이체합니다. 맞습니까? 하고 묻는데 목구멍에서 내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손이 달달 떨려서 비밀번호도 2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돈을 다 보내고 은행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걷질 못하겠더군요. 은행 앞 화단턱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내 전재산, 내 목숨줄 같은 돈인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덜컥 겁도 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넋이 나간 채로 집에 돌아와 냉수 한 사발 들이키고 있는데 저녁 나절에 우리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자마자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가, 지은아? 너 왜 오냐? 무슨 일 있어?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며느리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제가 진짜 면목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돈 어떻게 모으신 건데 그게 어떤 돈인데. 제가 못나서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헐기하고. 아휴, 정작 우리 아들은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듣는 제 가슴이 다 미어집디다. 오히려 제가 달랬죠. 아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들 잘 살게 해주는 건데 아까울 게 뭐 있냐. 난 너만 믿으니까 우리 지은이가 민호 잘 챙겨서 보란듯이 성공하면 그게 효도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코맹맹이 소리로 답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꼭 효도할게요. 민호씨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식당 일 힘들겠지만 저 몸 안 사리고 할게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연락도 자주 오고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도 들려주더라고요. 엄마, 오늘 매출 역대 최고예요. 아니,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에 저도 헛배가 막 불렀죠. 그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잘했다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2년 차에 접어들었더니 아들이 제법 돈을 쥐었는지 이제 가게를 확장했다고 하더군요. 장사가 워낙 잘 돼서 그렇다니 제가 더 바랄 게 없어 참 기뻤습니다. 근데요, 딱 2년 반쯤 되었을 때부터 슬슬 아들 내외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한참 자리 잡느라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식당 일이 오죽 고됩니까?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게 영 마음에 걸렸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에 그날따라 제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밭에서 딴 청양고추가 어찌나 실하기 여물었는지 보니까 딱 며느리 생각이 나더군요. 매운 거 좋아하는 우리 며느리가 이거 넣고 멸치볶음 해주면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막 이것저것 챙겨서 만들고 택배로 붙이려고 창자를 찾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사겸사 한번 올라가 볼까? 가서 애들 일손도 좀 거들어주고 얼굴도 보고. 노인네가 주책인가 싶었지만 장사가 잘 돼서 확장했다는 애들 식당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고 아들 며느리 보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결국 새벽 첫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양손이는 갓 짠 참기름, 볶은 깨, 겉절이,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온갖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그래도 애들 볼 생각에 무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으리으리한 서울 강남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달라고 해야 가깝나 하다가 기사님한테 그 내비게이션인가 하는 거에 우리 아들 식당 이름을 바로 찍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괜히 우리 아들 가게라서요 하고 슬쩍 덧붙이고요. 근데 그 기사님이 백미러로 내 얼굴을 힐끔 보더니 거기가 아들 가게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쪽 아무나 식당 못할 텐데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주책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기사님한테 우리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한참 늘어놓으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그렇게 가게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이야,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개업식 때 사진으로 본 그 가게가 아니더라고요. 땅값이 억소리가 난다는 곳에서 규모가 2배는 커지고 간판도 번쩍번쩍한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였는데도 가게 안이 북적거렸으니까요. 세상에, 우리 아들 정말 성공했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또 사장 엄마가 촌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얼른 옷매무새도 다듬고 무거운 보따리도 고쳐들고 조심조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젊은 알바생들이 인사를 하다 멈칫하더라고요.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니다 싶었는지 자기들끼리 눈을 맞춰가면서요. 제가 그 아가씨 중 한 명을 잡고 저기 우리 아들이 여기 사장인데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안쪽에서 우리 아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럴싸하게 쫙 빼입은 게 보기에도 제법 사장님같이 폼이 납디다. 아이고 민호야.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이 깜짝 놀라 절 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반가움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이 꼭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됐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아들이 허둥지둥 달려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놈이 반가워서 달려온 게 아니라 지 엄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올까봐 미리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 찜찜했지만 최대한 표정을 감추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너희들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전화하면 바쁘다고 오지 말라 할까봐. 이거 봐라. 엄마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겉절이랑 고추 좀 따왔다. 지은이는 주방에 있냐? 제가 주방 쪽을 기웃거리려는데 아들이 제 팔을 꽉 잡더니 저를 끌어내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팔뚝이 막 저릿하게 아플 정도였어요. 엄마, 지은이 오늘 몸살기가 있어서 집에 일찍 보냈어요. 가게 확장하고 나니까 너무 바빠서 무리했나봐. 그래? 아이고 몸도 약한 애가.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네.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 내가 가본마. 아니요. 아니 엄마도 진짜. 곤란한 듯이 막 손을 내젓는 우리 아들. 표정엔 짜증이 잔뜩 묻었더라고요. 뭘 또 지은이를 들여다봐. 그냥 쉬게 놔두세요. 어머니 가시면 또 지은이가 신경 쓰여서 못 쉬어요. 일단 나가요 어머니. 여기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돼요. 아들은 제 등 떠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어찌나 서운하던지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어미가 흙 묻은 보따리 들고 서 있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못 보여줄 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방 쪽에서 누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바쁜 식당에서 누가 구두 소리를 내나 싶었는데 왜 낯선 여자가 서서 저를 빤히 보대요? 얼핏 보니 나이가 우리 며느리랑 비슷하거나 좀 많아 보이는데 차림새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딱 붙는 빨간 원피스에 굽은 엄청나게 뾰족하고 손톱은 온갖 색으로 칠해가지고 아주 요란했습니다.
얼굴은 분칠을 두껍게 덕지덕지 발라서 허옇고 머리 아픈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 여자는 절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짱을 끼더군요. 자기야, 이게 무슨 소란이야? 손님들 쳐다보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저 여자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지? 그쪽은 누구예요? 되게 누군데 우리 아들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들이 사색이 되어 중간에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쪽은 우리 식당의 총괄 매니저예요. 그게 가게가 커지면서 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뭐 아무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눈짓을 마구 보내더군요. 어머니 오해하시겠다. 호칭 조심하고 빨리 인사드려. 우리 어머니야. 그 다음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여자가 절 아래 위로 쓱 훑어보더라고요. 무슨 더러운 물건을 보는 것처럼 눈빛이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더니 콧방귀를 핑 끼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겁니다. 그 무례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군요. 지 어미를 이리 대하는 여자 앞에서 아들이 나사 빠진 놈처럼 그 여자 눈치를 실실 보는 건 더 황당했고요. 얘, 넌 입이 없어? 어? 네 엄마가 이런 소리 듣는데 가만히 있어? 아들은 반쯤 정신이 나간 놈처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이 제 팔을 잡고 저를 가게 밖으로 거의 끌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저녁 장사 준비만 해놓고 바로 나갈게요. 저기 앞 카페에 가 계세요. 네? 아들은 제 손에다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막 쥐어주더니 등을 마구 밀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손에 쫓겨나듯이 식당문 밖으로 밀려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기 카페에서 맛있는 거 시켜서 드시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유리문이 닫히고 저는 가게 밖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몇 발짝 걷다가 돌아봤더니 환한 식당 안에서 그 여자가 아들의 셔츠깃을 만지작거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아들은 굽실거리며 그 여자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 건 아무리 둔한 노인네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죠. 누가 봐도 꼬리치는 여자의 넋 빠진 사내놈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바람이 났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벌벌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가게 앞 화단턱에 주저앉아 멍하니 보따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심지어 아들이랑 옥신각신하면서 한쪽이 다 풀어져서는 반찬통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에 본 풍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가고 저 여자는 대체 뭐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등 뒤에서 누가 절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까 가게 안에서 우리가 실랑이 하는 걸 보던 중년 여자였습니다. 가게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이 수수한 게 우리 며느리랑 인상이 비슷했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 식당 다니는 사람인데요. 주방 담당 최 실장이에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그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우리는 컴컴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보고 싶으시죠? 며느리 지금 집에 없어요.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은이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아드님 몰래 저 좀 따라오세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저 믿고 따라오셔야 해요. 어디를 가는데요? 제가 주저하니 그 최 실장이란 분이 딱 멈춰서더니 목소리를 깔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리가 아파서 쉰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쫓겨나서 못 들어간 지가 언젠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우리 지은이가 왜 쫓겨나? 그 참한 애가 왜? 쫓겨난다뇨. 우리 며느리가 왜 쫓겨납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머리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최 실장은 제 보따리를 확 낚아채가지고 큰 길로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사 양반한테 다짜고짜 영등포 쪽방촌으로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영등포 어디요? 쪽방촌? 우리 아들 집은 마포 아파트인데 왜 거기로 가요? 택시가 출발하니 그제야 그분이 저한테 기막힌 이야기를 쏟아내더군요. 어머님,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놀라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아까 보신 그 여자 매니저 아니고 사장님 내연녀예요. 둘이 눈 맞은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며느님은 지금 영등포 쪽방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하니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 순하고 착하던 내 아들 민호가 바람이라니. 그것도 1년이 넘었다니. 그 여자 강남 화력의 출신이에요. 사장님이 가게 확장하면서 돈 좀 만지니까 딴 생각이 났는지 도박판에 기웃거리다가 그 여자한테 딱 걸려든 거예요. 처음엔 손님으로 왔다가 이제 가게 안방마님처럼 들어앉은 거고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고 통곡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가 쪽방촌에 있다는 거예요? 저놈 바람난 것도 다 알고? 그랬더니 최 실장이란 사람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게요, 어머니, 지은 씨가 다 알고 따지다가 두 사람이 크게 싸우고 사장님한테 맞았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맞아? 누가 맞아? 내 아들이 며느리를 때려요? 말문이 막혀있는 저를 다독이면서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 여자한테 미쳐서 가게 돈이며 뭐며 다 갖다 바치고 가게 명의도 반은 그 여자 앞으로 돌려놓겠다고 각서까지 썼대요. 며느님한테는 의부증이다, 정신병이 있다 마구 몰아세우고요. 이혼 소송하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며느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뒤집어 씌우나 봐요. 그러다 지은 씨가 옷 한 벌 못 챙겨서 맨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이고, 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죄인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죽여 꺽꺽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가서 성공하라고 보냈더니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 실장 그분이 제 손에 꼭 붙들고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어찌 이런 은인이 있나 싶었더니 자기도 남편에게 꼭 같은 일을 당해서 우리 며느리가 당하는 일을 참아 넘기지 못했다고 그럽디다. 지은 씨가 참 착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뺨 맞고 주방 구석에서 울면서도 시어머니 걱정하신다고 몇 번을 그러더는데 그냥 제 마음이 다 부글부글 끓어서는 우리 어머니 좋은 며느리 어디셨는데 아무 사정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고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고 그랬네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오지랖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이 미련한 늙은이 눈뜨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지. 그쪽 아니었으면 난 그저 아들놈 돈 잘 번다고 히히덕거렸을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안 잊을 테니까 그런 말 말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아하렸는지 몰라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 싶었으니까요. 택시는 휘황찬란한 서울 시내를 지나가더니 점점 더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도 저물어서 깜깜한데 무섭더라고요. 따닥따닥 붙은 판잣집에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쪽방촌이라는데 뉴스에서나 본 것 같은 이런 동네에 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고 최 실장을 따라 미로 같은 골목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없이 어두컴컴하고 소변 찌린내가 코를 찌르는 어느 반지하 단칸방 앞에서 최 실장이 멈춰 서더라고요. 그분이 녹슬어서 벌겋게 변한 철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은 씨, 나야, 최 실장. 문 좀 열어봐. 어머님 모시고 왔어. 문 열어.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아이고,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양손에 들고 있던 것도 다 떨어뜨리고 그냥 그 자리에 철푸덕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가. 네가 왜 이러고 있니? 이게 정녕 내 며느리란 말입니까? 통통하니 보기 좋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같은 얼굴에다가 한쪽 눈은 멍이 빠지고 있는지 푸르딩딩하고
입술도 터져서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 꼴 같지가 않더라고요. 며느린 절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문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민우 씨 못 잡아줘서 죄송해요. 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제가 딱 미치겠대요. 그냥 그 몸을 끌어안고 동네 다 떠나가라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잘못했다. 애미가 죽일 년이다. 미안하다 아가.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지내던 단칸방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좀 전까지 먹고 있었는지 다 불어터진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뭐 세간이랄 것도 없고 벽지에 검은 곰팡이가 뒤덮인 거기서 우리 며느리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히고 속이 터져서 그 앙상한 며느리 등짝을 냅다 찰싹 때렸습니다. 이 미련한 것! 네가 친정이 없냐 부모 형제가 없냐? 이 꼴을 당하고도 왜 친정에다 말을 안 해? 차라리 친정에 가서 다 이르지. 어? 왜 여기서 죄인처럼 숨어서 이 청승을 떨고 앉았어? 왜? 그랬더니 이 착해 빠진 것이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면서 눈물 범벅이 든 얼굴로 꺽꺽대며 그럽디다. 민호 씨 정말 잘못될 수도 있고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해서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그 가게도 어머니 전 재산 다 들어간 가게라서 제가 어떻게든 민호 씨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지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시어머니 가슴 아플까봐 입을 다물었다니요. 이 바보 같은 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숨어 지낸 거냐? 갈 데가 없어서? 며느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런 괴물이 되었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됐다니.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징징하고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꺼내보니 액정에 우리 아들 4글자가 뜨는데 세상에, 그 글자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뻔하지요 뭐. 가게에다 늙은 어미 버려두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다 보니 노인네가 안 보여서 이제야 찾는 거겠죠. 제가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아 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네가 사람이냐? 네 차를 저꼴로 만들고 밥이 넘어가더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옆에 있던 최 실장이 기겁을 하고 제 손목을 탁 낚아채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은 모른 척하세요. 사장님은 이미 그 여자한테 잔뜩 홀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가서 난리 쳐봤자 어머니만 힘드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 저를 보던 그 여자 독한 눈빛이며 쩔쩔매던 아들놈을 생각하니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무시하고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요, 저도 남편놈한테 이거랑 똑같이 당했었거든요. 바람나서 저 내쫓고 위자료 한 푼 안 주려고 별짓 다 하더니 그 인간이랑 그 사장님이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던지 제가 지은 씨 볼 때마다 옛날 제 생각나서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나중이라도 소송하게 되면 증거라도 될까 싶어서 주방 뒤편에서 저것 때 쑥덕거릴 때마다 제가 몰래 녹음을 좀 해뒀어요. 최 실장은 자기 핸드폰을 꺼내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아들과 그 여자와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근데 당신 엄마한테 받은 3억 그거 차용증 썼어? 아니, 무슨 차용증. 노인는 그런 거 모르지. 그냥 아들 준다고 생각하지 빌려준다고 생각 안 해.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뭐. 증여세는 안 내게 잘 처리해야지. 그럼 자기 이혼만 잘하면 우리 그 돈은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지? 빨리 이혼 도장 좀 찍게 해. 질질 끌지 말고. 걱정 마. 변호사가 알아서 조져준대. 위자료는커녕 걔가 나한테 줘야 할 판이야. 그년 미친년 만들어서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세상에.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론 부족했습니다.
내 배 아파나 내 피를 말려가며 키운 자식이 날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 울고 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실장, 지은아, 잘 들어라. 내 오늘부로 김민호 그놈 어미 아니다.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돈 훔쳐간 도둑놈이고 내 딸 괴롭힌 범죄자다. 내 아들 아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전화기 들 힘도 없었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야, 이 천하의 불효자식,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러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흥분하면 이를 그르친다고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속에서 친밀어 오르는 피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민호야, 엄마 지금 터미널이다. 그냥 내려가마. 네? 벌써요? 아니 엄마 아까 그걸로 마음 상해서 그러시는구나. 내가 다 해명할게. 응?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은커녕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좀 전에 그 여자랑 무슨 사이니? 아니 엄마 그거는 일단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럼 늦었으니까 내려가시고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요. 아들은 대충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이제 어쩔까.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 며느리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 오늘 못 내려간다고 이 방에서 며칠 자겠다고 선언했죠. 우리 며느리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어머니 안 돼요 너무 누추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누추하긴 뭐가 누추해. 내 새끼가 여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애미가 못 잘 게 뭐 있어. 그리고 배 안 고프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밥부터 먹자. 밥심이 있어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막 반찬 보따리를 풀려는데 방안 꼴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곰팡이가 쓸어 얼룩덜룩한 벽지에 바닥엔 먼지가 뽀얗고 이 꼴을 하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 비켜라, 청소부터 하자. 방구석에 처박혀있던 걸레를 찾아다가 물에 적셔 바닥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빡빡 문지르는데 눈물이 자꾸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디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눈물을 뚝뚝 쏟으니 또 며느리가 찔끔찔끔 울더라고요. 그걸 보낸 최 실장도 덩달아 울고 여자 셋이서 아주 청승을 떨었습니다. 한바탕 방을 뒤집어 엎고 나니 좁은 방이지만 그나마 사람 사는 데 같아지더군요. 방 한가운데 신문지 두어 장 쫙 깔았습니다. 상이 없으니 바닥에다 놓고 먹어야죠. 자, 밥 먹자.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겉절이 무치고 깻잎 찌고 장조림도 해왔어. 우리 지은이 좋아하는 거 다 해왔다. 보따리를 푸는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덮어버리더군요. 최 실장이 햇반을 사오고 싸온 반찬들을 신문지 위로 주르륵 펼쳐놨습니다. 뭐가 더 있나 싶어 요만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멸치볶음이며 진미채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뭐냐고 했더니 최 실장님이 쑥스럽게 웃으면서 그래요. 자기가 혼자 사니까 반찬을 조금씩 나눴다고.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고맙던지. 또 그분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복받을 거라고 몇 번을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단칸방에 여자 셋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저는 겉절이를 손으로 쭉 찢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척 걸쳐가지고 며느리 숟가락 위에 올려줬습니다. 자, 해라. 먹어. 이게 그냥 밥이 아니다. 힘이야, 힘.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보란듯이 갚아주자. 응? 어서 먹어. 며느리가 밥을 받아 먹는데 씹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디다. 밥알 반 눈물 반으로 밥을 삼키는 그 모습에 저도 또 울고 최 실장도 울고. 참 그날 저녁 눈물 젖은 법은 평생을 못 잊겠더라고요.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조촐하게 이부자리를 깔아 셋이 조르르 누워잤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린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는지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최 실장은 가게 나가봐야 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저도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며느리 깰까봐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이제부턴 내가 연기를 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지은이 못 살린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전화번호부에서 우리 아들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래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 식사는요? 성의 없이 묻긴 하는데 아들 놈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있더라고요. 어미 걱정이 아니라 혹시라도 귀찮게 할까봐 신경 쓰이는 그 말투. 그래 대충 요기했다. 근데 민호야, 어제 가게에서 본 그 여자, 구두 신은 무슨 매니저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 뭐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지은이 대체 어디가 아픈 거냐? 아니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도 영 이상해서 그런다. 짐진 모르는 척 순진한 시골 노인네처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조용하던 아들놈이 그때부터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 실망하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지은이 남자 생겨서 집 나간 지 꽤 됐어요. 순간 제 머리 뚜껑이 확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방구석에서 곰팡내 맡으며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애를 두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니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입니까? 당장 이 썩을 놈아 주둥이 닥치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바람이 나?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니 저도 믿기 싫었죠. 근데 증거도 다 있어요. 식당 일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손님으로 온 남자랑 눈이 맞아서 가게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충격받으실까봐 말 못한 거예요. 아주 소설을 씁디다. 소설을 써. 어쩜 저렇게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알던 내 아들 민호가 맞나 싶어 소름이 끼치더군요. 어디 못된 귀신이라도 들린 건 아니까 그런 걱정을 하며 일단은 내키지 않는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걔가 그렇게 참한 얼굴을 하고 뒤로 호박씨를 깠단 말이냐? 그러니까 양지은이 그럴 줄 내가 알았나? 나 너무 힘들었어 엄마. 그랬구나. 딱딱해진 어미 목소리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아들은 지 좋을 대로 마구 떠들어대더군요. 사실 엄마, 어제 그 매니저라는 친구가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지은이 도망가고 가게 엉망진창된 거 수습해주고 워낙 능력 있는 친구라 성격이 좀 까칠하고 직설적이라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일 하나는 끝내주길 잘해요. 지 조강지처는 도둑년만 들고 꽃뱀은 능력 있는 여자라고 지켜세우는 꼴이라니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애미가 멀리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양지은이 나쁜 년이지. 그건 그렇고 민호야, 엄마가 어제 서울 올라갔던 건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랬다. 저는 어제 밤 늦게까지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가 틀림없이 관심을 보일 만한 가짜 소식이었죠. 너 우리 집 뒤쪽 길 알지? 그쪽에 큰 도로가 하나 나는데 군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측량하고 갔어. 우리 집 뒤쪽 마당 약간하고 밭이 다 도로 부지에 들어간대. 네? 도로요? 그럼 보상금 나오겠네? 아들 목소리가 살짝 들뜨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 그게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더라. 뭐 엄마가 돈 쓸 데가 있냐? 나중에 나 가고 나면 다 네 거지. 나중에 주마. 그럼요, 알겠어요. 말론 그저 알겠다고 하면서도 아들은 어떻게든 저를 꼬드겨 그 돈을 받고 싶은 게 티가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 어제 오셨다가 식사도 못하고 그냥 가셔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세요? 다음 주는 어때요? 우리 어머니 오시면 내가 못한 아들 노릇 제대로 할게요.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할 테니까 올라오셔요. 아님 내가 엄마 보러 내려갈까? 됐다. 내가 서울로 가는 게 낫지. 너 장사하느라 바쁠 텐데.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오셔요. 그때 양지은이 얘기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강 매니저도 같이 만나줘 뭐. 그 친구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러자며 전화를 끊는데 속이 쓰리더군요.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에서 아들과 그 내연녀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최 실장도 휴가를 내고 저와 같이 있어줬죠.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 실장이 자기 일처럼 도와준 덕분에 아들을 대면할 준비를 잘 갖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 저는 터미널에서 온 척하며 택시를 타고 다시 아들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아들이 문 앞까지 나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눈치도 안 보는지 옆에 그 화려한 여자는 대놓고 아들놈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그 간사한 눈이 절 보자마자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제가 차로 모시러 갔을 텐데. 아, 우리 어머님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시골분 같지가 않으셔. 속으론 이 늙은이 언제 죽나 했으려니 뭐라도 빼먹어 보려고 알랑거리는 걸 다 아는데 말이죠. 아들의 차를 타고 미리 예약했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법 화려한 중국집이었는데 아들이 예약한 자리는 복도 끝에 작은 별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아들과 여자의 의아한 표정을 바라보며 그걸 내려놨죠. 나 지금 목구멍에 밥 넘기러 온 게 아니다. 밥 먹기 전에 이거부터 같이 이야기하자. 너희 주려고 가져왔다. 꼭 돈이 든 것처럼 보이는 두껍고 묵직한 봉투가 테이블 위에 탁 놓인 순간 아들이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이런 걸 겁도 없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냥 계좌로 보내시지, 위험하게. 그게 보상금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 돈을 지금 받았을 리 없다는 걸 알 텐데. 아들놈이며 옆에 여자며 시뻘건 눈깔이 봉투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대요. 저는 그냥 시골 노인네들이 할 법한 소리로 둘러댔죠. 아이고야, 너 뉴스도 안 보냐? 요즘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단다. 은행에 넣어두면 뭐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 싹 다 빼간다고 동네 이장님이 신신당부하더라. 차라리 내 품에 안고 오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청심환 하나 먹고 벌벌 떨면서 들고 왔다. 아유, 어머니도 참. 그래도 잘하셨어요. 제가 잘 받아서 관리할게요. 아들도 그 옆에 여자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는 연신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은행도 못 믿죠. 역시 어머님이 현명하시네. 자기야, 얼른 확인해봐. 어머님이 고생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럴까?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요? 되게 두껍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아주 감격에 겨운 모양입디다. 지 마누라 내쫓고 받은 돈이라 생각하니 더 좋은가 보죠? 열어봐라. 네가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아주 뼈에 사무칠 거야. 제 말에 아들은 에이, 어머니도 참 하면서 봉투 입구를 찍 찢듯이 열었습니다. 그리곤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용물을 식탁 위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5만원권 돈다발이 우르르 쏟아질 걸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돈다발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우수수 쏟아진 하얀 서류는 최 실장이 챙겨둔 세금 떼먹은 증빙서류,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맞아서 전치 몇 주가 나온 상해 진단서, 그리고 최 실장이 싫다는 며느리를 어찌저찌 데려가서 경찰서에 접수했다던 가정폭력 신고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3억을 빌려줄 당시 썼던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며느리가 가족지간이라도 이런 건 꼭 써야 한다고 밀어붙였었죠. 아들은 그깟게 모자지간이 중요하냐고, 정 마음에 걸리면 네가 내 인감으로 하든가 하고 며느리에게 떠넘겨놓고 고스란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들을 보던 아들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급하게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상해 진단서였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뭐냐니까요? 이거 양지은이 시켰어요? 걔가 이렇게 하래요? 엄마,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 누가 이런 거 시켰냐고?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도 눈을 부라리면서 종이를 낚아채더니 냅다 욕부터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 입 닥치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는 힘껏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제 손에 그릇이 튀어 오르고 물컵이 엎질러져서 물이 마구 쏟아졌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힘들 때 고생한 조강지천 두들겨 패고 곰팡이 피는 쪽방에 가더나?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애 밑은 꼴 빼먹은 돈으로 저런 여자랑 희희낙낙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그거 다 엄마한테 헛소리한 거예요. 정신병 있어서 자기가 자해한 거라고요. 차라리 그때 빌기라도 했더라면 제 마음은 조금은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놈은 끝까지 발뺌하면서 오히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더군요. 헛소리! 내가 니들이 짜고 노는 녹음도 내가 다 들었다! 불쌍한 양지은이 쫓아내고 이혼 소송하라고? 아니, 그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아들의 변명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3억의 차용증을 발견한 그 여자가 곧장 아들을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 김민호, 이거 뭐야? 차용증 안 썼다며? 여자가 눈을 부라리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는데 대강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그쪽에도 빚을 진 듯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너 나한테 사기쳤어? 내가 4천 땡겨준 것도 네가 말아먹었잖아, 어? 직원이 찾아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은정아, 잠깐만! 두 연놈은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저는 처참한 마음이 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기 더 있어봐야 내 자식 추해지는 꼴만 보겠다 싶어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여기 나는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식사는 물려도 돼요. 어쩔 줄 모르는 직원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데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엄마, 나 그 돈 없어요. 못 갚는다고. 그럼 나 감옥 가야 돼. 엄마 아들 전과자 된다니까?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키워낸 내 아들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을 놈이 울먹울먹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마음이 약해질 순 없었습니다. 다 내 업보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생겼으니 마무리도 내가 지어야죠. 저놈 사람으로 키운 줄 알았는데 괴물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못 갚아? 그럼 감옥 가야지. 네 각시 때린 것도 벌받고 죗값 다 치르거라. 난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내 가슴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네가 알긴 하니? 엄마! 아들이 울부짖고 고함을 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식당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데리러 온 최 실장이 조용히 절 태워다 줬죠. 한강변에 가서 한참을 눈물 흘리다가 그대로 며느리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괴로운 내 마음을 아는지 우리 며느리도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끌어모아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모시고 도움을 받았죠. 최 실장님이 그 변호사와 같이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며느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조목조목 다 밝혀낼 수 있었죠. 이 법이라는 게 참 냉정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 편에 서주니 그만큼 든든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미로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더군요. 도박 문제도 심각하고 주위에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나쁜 일은 손도 안 대고 사는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아닌 남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몇 차례의 재판 끝에 우리 아들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막상 아들이 교도소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을 생각했죠.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며느리랑 같이 삽니다. 시골 읍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나름대로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하고 야무진 우리 며느린 가게를 관리하고요. 얼마 전에는 최 실장님도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낯설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중년 여성 한 명,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 자매처럼 또 모녀처럼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아들의 편지가 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어미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대충 넘어갔더라면 내 아들은 아직도 세상 천지 나쁜 놈이었을 테고 나는 귀한 딸을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후회하진 않습니다. 비록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지만 돌아보니 그럴 가치가 있었다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저처럼 자식 문제로 혹은 말 못할 가정사로 속 썩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아픈 곳은 터뜨려야 낫는 법이라는 걸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시골 할머니의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이렇게라도 후련하게 털어놓고 나니 참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충무 모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김말순이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